이야기는 문학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비극을 그리는 이유는 삶의 기본값이 비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표면에 어떤 촉각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림 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실제로 봐야 돼요.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오늘은 단스 작가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 작가님 소개와 작품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스라고 하고요. 비극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비극을 그리는 이유는 제가 삶의 기본값이 비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회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품들에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야기는 한때 회화에서 문학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잘 생각해 보면 이야기는 문학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화에서 이야기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철저한 이야기라서 굳이 이걸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저 나름대로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비극을 소재로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딱 비극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비극 이제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 그림들을 보니까 저 옛날부터 되게 우울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리고 있는 것들이 비극이구나.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극을 그린다고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근데 저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걸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이제 작가님도 비극 책을 많이 읽는 편이신가요? 저는 읽는다기보다는 주워 듣는 거죠. 네. 혹시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인상 깊게 저는 에우리피데스 작가의 메데이아라는 비극이 있는데 메데이아는 그리스 3대 마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잔인해요. 잔인해요? 네. 모두 죽어요. 모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함과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막장 드라마는 너무 약한 TV에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이거는 지금 시대에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근데 책으로 표현을 해도 그게 다 느껴지나요? 그 잔인함과 생동감이 다 생동감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용 자체가 너무 잔인해요? 네, 그렇죠. 너무 잔인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어떤 설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어떤 비극들에 보면 근친이라든가 가족끼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정도까지. 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작가님의 작품들을 많이 보면 눈빛이 조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눈빛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을까요? 저는 관객한테 그림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관객은 관객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작품을 보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떤 걸 의도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거를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작품 안에 잘 설계해서 담는다고 해도 그게 과연 잘 전달될까? 관객한테 내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전달될까? 관객은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억지로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약간 작품이 유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상상력을 자꾸 제한하게 돼요. 틀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어떤 답을 정해두고 그렇죠. 인물이 인상을 쓰고 있다거나 어떤 확실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이제 관객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빼앗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창작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작자는 관객이 몇 가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어떤 이야기 블록들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작가님의 의도와는 정말 반대의 반응이 나왔던 작품들도 있을까요? 저기 이제 늑대들의 밤 같은 경우 저는 어떤 대상을 그릴 때 되게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집어넣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뭐 선이다 악이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둘 다 이제 해석될 수 있게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모호한 것들. 네. 근데 저 늑대를 그릴 때도 저는 굉장히 무섭고 약간 징그러우면서 사랑스럽고 귀여운 어떤 그런 느낌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섭고 징그럽게 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다 딱 귀엽게 제가 딱 봤을 때는 약간 루돌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의도는 많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루돌프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어떤 캐릭터 같은 귀여움 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의 뭐 이소부화 같은 데서 나오는 굉장히 귀엽고 코믹한 늑대나 여우 캐릭터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작품들을 보면 볼수록 되게 잘 그려진 콘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작품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품을 구성하실 때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제 남들이 저희 동네에서 학교 끝나면 어린애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게임하고 놀고 막 그럴 때 저는 이제 TV 앞에서 영화 보고 그러거든요. 네. 혼자. 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마치 가상세계에서 실제 세계가 아니라 네. 저만의 가상세계에 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보고 거기서 나오는 뭐 주인공이나 인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스케치북에 그리고 그런 이제 시간들이 저는 그때 되게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허비된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되게 허비되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자양분이 돼서 이제 작품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혹시 작가님 최애 영화 있을까요? 인생 영화나? 인생 영화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봤던 영화는 그랑브루라는 영화예요. 릭베송 감독이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 때 아주 초기 작품이거든요. 잠수하는 내용 지금과는 관련이 없나요? 관련이 있어요. 아. 잠수하는 내용인데 네. 어떤 그 주인공이 잠수에 되게 집착해요. 네.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그 장 르노라는 레옹 역할을 했던 배우고 한 명은 또 다른 배우인데 둘이서 이제 잠수 누가 더 깊이 잠수하나 잠수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에 집착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잠수를 하거든요. 그런 뭔가에게 막 매달리는 모습이 되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좋았어요.
남자들은 뭐 이상한 데에 집착하잖아요. 그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이제 사회를 알아가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네. 배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그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캐릭터들은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닮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주인공이 되고 있어 보였는데 네. 근데 지금은 주인공 말고 이렇게 주인공 옆에 있던 장윤호가 연기했던 엔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엔조라는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되게 조그만 한스를 덩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배우가 되게 어린아이 같은 그때도 그 역할상 30대 정도 될 거였는데 되게 애 같은 네가 더 점수 잘해? 뭐 이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꼭 찾아볼게요. 조금만 한스를 이제 시기별로 작품들의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런 시기별로 그 작가님의 생각이 좀 달라져서 이제 바뀐 걸까요? 작품들도? 그렇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네. 저 한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나는 이제 다른 작가들 보면 되게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했던 비슷한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소개를 보면 어떤 하나의 주제에 천착하는 뭐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고민을 많이 하진 않고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과정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그림을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남들보다 조금 길었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작가님만의 색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속에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작품들은 이제 작가님 주변 인물들인지 아니면 아예 상상 속 인물인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하나의 인물을 만들 때, 그 다양한 인물들을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그 믹스하는 것 중에는 항상 제 자신이 투영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은 인물이 너냐 그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심지어는 여자까지도 제 자신이 투영되는 캐릭터예요. 다 작가님의 생각과 작가님 본인에서 나온 이야기들인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꼭 너냐라고 물으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이기도 하고 제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다른 모습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엔 내가 상상해낸 인물들은 모두 제 자화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인물을 보고 참고해서 그린다고 하더라도 꼭 너냐라고 물으면 완전히 달라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보면 작업 과정이 되게 자주 나와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받은 피드백이 작품에 많이 연관이 될까요? 피드백을 많이 받지는 않는데요. 네. 그리고 작품에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는 광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작업하는 공간은 동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굴에서 하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굴에서 하는 이제 태도가 있고 광장에서 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옷을 입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쵸. 캐릭터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받지는 않겠지만. 이제 자동차가 불타며 떨어지고 있는 크루아상, 커피, 슈레딩거의 고양이 작품을 봤는데요. 이 네.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목은 그때 당시에 책을 읽고 있었던 게 인간에 대해서 생태치 페리의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비행기가 이제 운전하면서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다가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아침에 커피와 크루아상을 먹는 장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아침에 종종 커피하고 크루아상을 먹거든요. 네. 그게 그 장면을 보면 이게 똑같은 커피와 크루아상이지만 얼마나 그 죽음을 맛본 이후에 맛보는 어떤 작은 쾌락은 어마어마하게 증폭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 생각나는 건 아주 특별하게 뭔가 대단한 걸 하고 뭐 되게 비싼 레스토랑에 가거나 경험하지 못한 여행지 간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소소한 겪었던 행복들. 밥 먹었던 거 그리고 고양이랑 함께 했던 시간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앞에 두 잔은 부족고 뒤에 거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사고 실험으로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어놓고 고양이가 딱 50대 50%의 확률로 죽어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살아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시스템을 설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자를 열어보면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말은 대표적인 말이에요.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데 딱 상자를 열었을 때 이 삶과 고양이의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 전에는 미결정 형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어보기 전에 이미 죽었거나 살아 있어야지 내가 죽었으면 이미 열어보기 전에도 죽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살아 있으면 열어보기 전에도 살아 있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내가 이걸 관측하는 순간 이 사건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 가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너무나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그걸 설명하는 아주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고 실험인데 그걸 집어넣으면 아까 거기 질문지에 떨어지는 이제 자동차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자동차를 상승하는 이미지로 볼 수 있게 떨어지는 이미지로 볼 수 있게라고 생각하고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가 상승할지 떨어질지는 이제 관람객을 관측할 때 이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오, 비슷하네요. 그럼 그래서 쓸데없이 그렇구나. 그림을 약간 헛소리가 좀 재밌는데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상승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신기하네요. 네. 근데 그 참고한 원본 이미지는 GTA라는 오락에 나오는 어떤 자동차 박살나는 장면인데 그 자동차가 박살나는 장면은 뒤집혀져 있는 이미지. 그래서 사실은 뒤집어서 이제 불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약간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망원 한강공원 앞에 제가 살고 있어서 이제 성산대교 작품이 되게 반갑게 느껴졌어요.
성산대교 작품에는 수영복 차림으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과 거인, 추락하는 비행기가 대비되는데 혹시 여기서도 추락하는 비행기가 추락이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누가 봐도 분명하지. 네, 추락하는 비행기가 대비되는데 작가님은 이곳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영감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서 어떤 장면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기보다는 그 이상한 게 별거 아닌데 거기에 이제 그 앞에 수영복 입은 여자가 있는 그 위치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 있은 데 있으면 해가 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상한 감정, 약간 기시감 비슷한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이제 그림 그릴 때 많이 참고하게 되는 어떤 감각은 기시감 같은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실제하지 않는데 경험한 것 같은 기억 이건 진짜 어디서 오는 걸까? 라는 걸 추적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노스텔지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스탈지어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이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상상력을 더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네. 인스타그램이나 춤은 마침내 종국을 맞고 같은 작품을 보면서 작가님의 글은 작가님이 생각을 많이 하고 쓰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 즐겨 읽는 책이나 글귀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책은 김동규 작가의 멜랑콜리아라는 책인데 이게 철학자가 쓴 거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재밌게 약간 거의 400-500페이지 정도 되고 근데 이제 텍스트의 밀도가 높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춤은 마침내 종국을 맞고 이것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서 그 맹의 장미예약이라는 소설 안에 있는 어떤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더 있을까요?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질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회화는 그거 이렇게 평면이라고 그러잖아요. 평면에서 우리 입체가 되면 실제하는 물체가 되는 거잖아요. 회화는 평면이 아니라 평면과 입체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화하는 작가들이 나중에 입체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입체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는 회화의 충동을 너무 심하게 받아들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표면의 어떤 촉각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실제로 봐야 돼요. 저도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를 꼭 전시장에 가서 보는데 그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냥 이미지만 보잖아요. 근데 이미지만 봐도 되는 그림이 있고 꼭 실제로 봐야지 어떤 질감이 느껴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네. 그래서 꼭 오셔서 보세요. 안국역 앞에 있는 갤러리 원도로 오시면 작가님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